플러스 가격이 착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ECM송으로 유명했던 한때 대형마트 업계 2위를 달리던 홈플러스가 지난 13일부터 영업을 전부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 뚝 떨어진 상태인데요. 기업 회생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이 2천억 원을 제때 구해오지 못해 법원이 결국 회생 절차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4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난 20일까지 최소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당초 홈플러스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이미 1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금을 예치했으니 나머지 1천억 원은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마련해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MBK는 추가 자금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와중에 정치권과 노조의 압박은 거세졌고, 결국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 전액에 대한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메리츠금융이 총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산 국면을 앞두었던 홈플러스가 극적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결국 파산 위기를 넘기고 회생 절차에 다시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홈플러스 파산에 따른 피해 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된 직원들입니다. 홈플러스 직영으로 고용된 직원만 1만 2천 명에 달하고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임금 체불액 및 퇴직금 체불액만 약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두 번째로는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입니다.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는 약 4천여 개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납품 미지급액만 약 4,100원에 달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회사 및 임대인입니다. 홈플러스가 임차 명목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빌린 돈이 약 3조 원가량인데요.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노동자, 가족, 협력업체, 지역 상권 등을 포함해서 최대 약 1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뉴스에서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홈플러스가 망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망했다라는 표현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회생 신청이 곧 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생 신청이라는 건 이제 법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과 관리를 하여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홈플러스가 과연 현재 이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대립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의 규제 또는 유통산업의 변화, 이런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온라인, 새벽 배송 등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원인으로는 홈플러스를 2015년 인수한 MBK 파트너스의 인수 방식을 문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4조 원가량의 빚을 부담했습니다. 인수 당시에는 MBK 파트너스가 2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 경쟁력 강화보다는 자산 유동화의 속도를 냈습니다. 즉, 점포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주요 점포와 물류센터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홈플러스는 자신이 소유하던 점포에서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산 매각으로 당장의 현금은 확보했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매장과 물류에 투자한 여력은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위기는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소비 패턴의 변화 또는 대형마트 규제, 이런 단순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의 인수 방식과 그 이후의 경영 방식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홈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법원이 즉시 항고를 받아들인다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생 계획안을 심의할 관계인 집회가 열리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 계획 인가를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의 법정 최종 기한은 2026년 9월 4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2천억을 확보했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 실행을 위한 법원의 허가와 심사뿐만 아니라 납품을 중단하거나 줄인 협력업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결국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를 완벽히 살리는 돈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한 긴급 수혈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폐지 결정이 확정이 된다면 회생 계획을 통한 채무조정의 길은 사실 막히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점포와 보유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자금 정상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을 한 번 더 심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홈플러스 1만 2천여 명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은행 담보나 국세, 지방세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순서를 정한 것이지 전액이 무조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이뤄진 압류의 효력 자체를 배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임금을 안 줄 경우에 근로자는 임금 채권에 대해 소송을 통해 먼저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절차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일일이 밟는 건 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라가 우선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 그 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지급 범위는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이고 나이대별 한도 안에서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이 돈만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MBK와 메리츠의 극적인 합의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 2천억 원이 들어오게 된 지금 인건비 지급에만 긴급운영자금의 절반인 1,000억 원가량이 들 수 있는 상황. 앞으로 홈플러스의 향방 과연 어떻게 될까요?